는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 심리 연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좀 기억에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공부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특강 자료에 예전에 활용했던 거라서 뭐 특강 들으신 분이 근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하나씩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출 연습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세요. 공부를 할 때는 분명히 책을 보죠. 책을 보는데 시험을 칠 때는 여기 내용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오픈북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인출을 연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리트리버, 인출이 가지는 기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어쌍을 외우는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을 대상으로 이 스와일리어라는 아프리카 뭐 언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 스와일리어를 쓰는 이유는 기존에 아는 내용이면 그거에 그 오염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와일리어를 썼고 외국 애들이니까 모르는 단어인 거죠. 이스라엘리어. 그래서 이렇게 단어쌍을 40개를 외우게 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스와힐리어를 보여주고 영어를 보여주는 거죠. 스와힐리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테스트 때는 스와힐리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영어를 여기 쓰고 영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보여주고 나중에 영어를 보여준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영어 단어상을 맞추게 했는데 총 그룹이 4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룹이 4개로 나뉘어지는데 ST그룹, SNT그룹, STN그룹, SNTN그룹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다 해요. 스터디 때 이렇게 스와일리어랑 단어상을 40개를 공부를 다 하는 거죠. 이 모든 4그룹에서. 당연히 처음에 공부를 해야겠죠. 모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서는 테스트를 다 봐요. 이 ST그룹은. 이렇게. 이 모든 40개의 단어에 대해서 테스트를 다 보는 거죠. 그리고 SNT그룹도 40개를 다 보고, 근데 STN그룹은 이 테스트로 처음엔 다 봐요. 처음엔 다 보는데, 두 번째에 여기서 맞춘 단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테스트에서 빼는 게 STN그룹이 되는 거죠. 그리고 SNTN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되게 헷갈리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알아서 잘 이해를 해보세요. 스터디는 40개를 다 해요, 처음에. 그리고 테스트도 40개를 다 하죠. 그 다음에 SN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때 이렇게 테스트에서 맞춘 애들을 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테스트에서 맞춘 단어를 테스트에 또 빼요. 그리고 또 이 테스트에 또 맞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또 스터디 때 빼는 거죠. 그리고 이 테스트에 맞춘 애들을 또 이 테스트에서 빼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결국 1개 정도로 나중엔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맞춘 것도 스터디에서 또 빼고 테스트에서 뺐으니까. 그러면 SNT 그룹은 어떻게 하는 건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이걸 보고 한번 여러분이 직접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결과니까 색깔을 바꾸고 싶은데 못 바꿨네. 이거 보면 이게 지금 바로 during the learning page 이게 뭐냐면 요 앞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그 당일날에 얘네가 어떤 그 성과를 보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당일날 테스트를 할 때 얘네가 얼마나 맞췄는지 아시겠나요? 계속 이게 테스트를 그 당일에 그러면은 이 4그룹 다 거의 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걸로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일주일 뒤에 이 학생들을 불러서 40개의 단어쌍을 또 테스트를 친 거죠. 또 테스트를 쳤더니 ST그룹과 SNT그룹이 되게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배운 거의 80% 정도를 외우고 있었는데 STN그룹과 SNTN그룹 같은 경우에는 40% 조금 안 되는 수준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 그래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 해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지금 보세요. 이 두 그룹은 되게 높고 이 두 그룹은 되게 낮은데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스터디 유무의 차이인가요? 테스트 유무의 차이인가요? 보세요. 지금 보면 여기는 테스트를 둘 다 한 그룹이고 여기는 테스트를 둘 다 안 한 그룹이죠. 그러니까 테스트 유무의 차이에 의해서 80%나 보이고 테스트를 할 경우에는 모든 단어를 그리고 테스트를 안 할 경우에는 40% 정도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스터디가 효과적이었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펜 마우스를 쓰고 있는데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잘 하려면 뭐 스스로 시험치기 혹은 제가 옛날에 되게 많이 했던 거 백지 아는 내용 모두 적어보기랑 책을 보지 않고 말로 설명해보기 요거를 한창 공부를 열심히 하던 고등학교 때 매일 썼던 학습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출 연습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또 기억력 증진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일단 책을 이렇게 계속 봐요. 만약에 내가 읽고 또 읽는 거죠. 정말 마르고 닳도록 책을 읽었어. 근데 이렇게 계속 읽으면 줄줄줄줄 읽으면 내가 뭔가 아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글을 계속 읽었으니까 되게 플루언트하게 이 심리학에서도 있거든요. 되게 아시겠죠? 되게 유창하게 읽히니까 되게 공부 많이 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시험을 칠 땐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알고 모르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 능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공부 실적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보면. 그래서 내가 알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 능력까지 이렇게 백지에 이런 과정들을 하면 높아진다. 사실 이런 판단 능력은 메타인지라고 불리는 그 인지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인지적 과정에 대한 인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메타인지를 높이는 한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인출 연습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좋아요. 특히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 두 번째는 간격두기인데 이것도 뭐냐면 이 제목이 이런 논문이 하나가 나왔어요. 공부 시간을 늘리지 않고 기억력을 높이는 법. 되게 그럴듯하죠. 그래서 공부 사이사이에 간격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내가 만약에 4시간을 공부를 해야 돼요. 4시간을 뭐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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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치면은 4시간을 몰아쳐서 바짝 하는 것보다는 1시간 하고 하루 지나고 또 1시간 하고 하루 지나고 혹은 뭐 일주일도 괜찮고요. 이거는 그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하루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4시간, 여기도 4시간, 여기도 4시간 공부했을 때 기억력이 이쪽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간격을 두는 것이. 그냥 뭐 뇌과학적 설명인데 넘어갈게요. 우선은. 자, 이게 이제 간격두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벼락치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 학습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인지심리학자들은 벼락치기를 어떻게 얘기한다? 먹고 토하는 걸로 비유를 하긴 해요. 그래서 벼락치기는 좋지 않은 거고, 조금씩 나눠서 간격을 두고 공부를 하라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길에서도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죠. 뭐 다시 사실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말이랑 비슷하게 느껴지기는 하죠. 그다음 의미덕기 짓기인데 요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의미덩이 짓기를 하면 사실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5가지가 각각 따로 이해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의미덩이 짓는 건 이렇게 앞글자 따오는 거. 인간의 그 맥, 그러면 또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림을 그려서 어떤 인간이 있어요. 어떤 인간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인간이에요. 인간의 여기 맥박이 여기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법은 이렇게 뭐 심장이 뛰는 공부를 해라 뭐 이런 거를 같이 갖고 와서 이렇게 맥박, 학습법, 인간의 그 맥 이런 식으로 외우면 이게 뭐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모아서 외우게 되면은 훨씬 기억이 잘 된다. 의미덩이를 지어라라는 거죠. 이거는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만약에 큰 책을 외워야 되면서 핵심 단어,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전체 요약을 한번 이렇게 전체가 무슨 내용, 의미가 이렇게 묶일 수가 있겠구나. 이 전체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구나를 먼저 보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무슨 다큐프라임에 나왔던 인지세계는 내용화마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그룹 1 같은 경우와 그룹 2에게 100개의 단어를 제시를 했어요. 100개의 단어를 제시를 하고 외우도록 시킨 거죠. 근데 여기 그룹 1은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그룹 1에 속하는 거였고, 여기 그룹 2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 그룹 1은 소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인데 이 아이들이 단어가 무작위로 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아서
이게 다 따로 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인들, 그리고 뭐 이거는 음악 재료, 뭐 이렇게 과일 이렇게 따로 다 섞여서 제시가 됐는데 이렇게 다 묶어서 의미를 덩이덩이 지어서 스스로 학습을 했던 거죠. 이거를 안내를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일반적인 그룹은 그냥 낱개를 하나하나를 외워야 되니까 너무 방대한 자료를 외우게 돼서 24개의 단어밖에 기억을 못하게 된 거죠. 의미덩이 짓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거는 우리 그 이중부호화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듀얼 코딩 띠어리인데 인간이 그 단어 정보, 언어 정보, 글자 정보와 심상 정보를 저장하는 두 가지 다른 기억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인 거죠. 그래서 글자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글과 그림을 같이 동시에 있는 것이 훨씬 인지적으로 부담이 덜한 거죠. 관련된 실험을 보시면 단어쌍을 외우게 시켰어요. 근데 어떤 그 그룹은 그냥 단어쌍을 외우게 시킨 거죠. 근데 통제 집단은. 근데 실험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아이랑 아이스크림이면 아이스크림에 눈이 있는 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외우라고 한 거고, 뭐 이렇게 눈알이 있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이 있는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외우게 시킨 거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그냥 아이 아이스크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시킨 거고, 그랬더니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외운 분들이,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니 영상을 만들어서 단어상 학습한 그룹이 기억력이 즉각 테스트에서도 되게 높았고, 그러니까 바로 테스트한 거죠. 20분 뒤에 지연해서 테스트에서도 기억력이 너무 좋았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맥락의존적 기억 활용하기는 반대 의견도 좀 있어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정한 학습법 특강입니다. 자, 약간 속은 느낌이 좀 나죠. 이제 학습법을 보시면은, 자,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공부를 하니?를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반복해서 읽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80% 학생들이 반복해서 읽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고 또 되게 잘 아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방법을 하면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집중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고 잘 기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만 보면 수준이 너무 낮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난 머리가 안 좋다. 난 공부 머리가 없다. 공부를 못한다. 공부 DNA가 없다. 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학습법이 잘못돼서 나타나는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뭐 just do it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게 바로 이 기억 전략 아까 5개를 그러니까 맨 마지막 건 빼고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출 연습하기와 간격 두기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인출 연습하기도 주구장창 종이에 적거나 주구장창 혼자 설명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떨 때는 종이에 적어보고 어떨 때는 혼자 설명을 해보고 어떨 때는 뭐 친구한테도 설명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예로 어떤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한 책만 공부하지 말고, 물론 한 책을 열심히 파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책에 있는 설명을 다 다시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 놓은 거, 구글에서도 설명해 놓은 거, 유튜브에서 혹시 누가 올려놨나, 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교수한테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를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뒤죽박죽 섞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뒤죽박죽 섞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실험을 한번 봅시다. 초등학생 애들을 대상으로 요런 과제를 줬대요. 입체 도형의 뭐 이게 뭐 이렇게 엣지 개수 구하는 거, 각 개수 구하는 거, 코너 개수 구하는 막 이런 거를 애기들한테 배우게 시킨 거죠. 그럼 애들이 막 이렇게 공부를 했겠죠. 면의 개수는 이렇게 구한다. 뭐 이렇게 몇각형인지 따라서 여기 1을 더하면 되고 막 이렇게 공식을. 그래서 두 그룹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락드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학습을 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faces 개수를 구하는 거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학습을 하게 됐으면 이와 관련된 연습 문제를 푸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F는 필러 태스크라서 약간 무시해도 돼요. 이거 시간 간격 맞추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A를 면의 개수 구하는 걸 학습하고 면의 개수 예시 문제 풀고 또 면의 개수 예시 문제, 면의 개수 예시 문제, 면의 개수 예시 문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은 B를 또 학습을 하는 거죠. 뭐 각의 개수, 각의 앵글의 개수. 그 다음에 또 각 앵글의 개수 구하는 연수 문제를 계속 푸는 거죠. 이게 무슨 방법인지 아시겠죠? 이게 블락드였으면 인터리브드는 A, B, C, D를 한 번에 다 학습해요. 뭐 면의 개수, 각의 개수, 무슨 개수 이걸 한 번에 학습한 다음에 연수 문제를 섞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면의 개수 구하는 문제를 풀고 또 뭐 각의 개수 이렇게 섞어가면서 문제를 풀게 만든 그룹이 인터리브드 그룹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배우고 이렇게 연습하는 게 데이 1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데이 2에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뭐 블락드 그룹은 한 우물 쭉 파는 그룹이죠. 똑같은 연수 문제를 쭉 풀고 그다음에 또 배우고 연수 문제 쭉 풀고 했던 거니까 인터리브드는 학습을 다 한 다음에 연수 문제를 막 섞어서 푸는 거죠. 그렇게 됐더니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당일이에요. 여기까지가 데이 1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봤더니 블락드 그룹은 거의 뭐 100%로 다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인터리브드 그룹은 81%로 맞춰요. 근데 문제는 데이 2에 얘네가 얼마나 맞췄는가죠. 그래서 데이 2를 봤더니 자, 보이시죠? 이 블락드 그룹, 한우물 파괴 그룹은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정답률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인터리브드 그룹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바는 유형이 다른 문제를 조금씩 뒤죽박죽 섞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는 거죠. 블락드에 비해서. 이 대학생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문제 예시이고 이런 문제를 풀게 했대요. 뭐 부피 구하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부피는 라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각각을 구하는지 공식을 다 배운 다음에 문제를 풀게 만든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이 디자인 자체는 되게 똑같아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믹서와 블락커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 정답률이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일주일 뒤 시험에서의 정답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학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뒤죽박죽 섞어서 연습을 하는 것은 어느 화가의 그림인지를 고르는 과제, 뭐 새나비 이런 종류나 이름을 맞추는 과제에서도 이 교차 연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화가의 그림도 한 명만 그러니까 한 명의 화가의 풍을 외우고 그 화가풍의 연습 문제를 쭉 보는 것보다 화가들의 그림을 섞어가면서 다 섞어서 이건 누구 뭐 다른 화가 이름 뭐 피카소 뭐 이거 누가 있을까요? 화가 이름 전혀 생각이 안 나. 자, 아시겠죠? 샤갈 막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다 섞어서 보면서 이 서로의 그 그림들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인지를 판단하는 데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운동학습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신기한 내용이에요. 보면은 애기들한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콩주머니 던져넣기 과제를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 이 주황색 그룹이라고 그냥 합시다. 이 한 그룹은 90cm 거리에서 계속 공을 던져가지고 여기 넣는 연습을 시켰어요. 근데 또 한 이 파란색 그룹은 90cm는 하지 않고 60cm와 120cm에서 공을 이렇게 번갈아 던져 넣는 연습을 계속하게 시킨 거죠. 그 다음에 12주 뒤에 90cm 관역에서 콩주머니 던져넣기 과제를 실시를 한 거죠. 실제로 그냥 이치에 맞으려면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튼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좀 그렇고 이 90cm에서 주구장창 연습한 아이들이 90cm 관역에서 콩주머니 던져넣기 과제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봤더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걸 봅시다. 이게 이제 나중에 테스트, 그러니까 연습하고 나서 그러니까 콩주머니 던져넣기 연습을 한 다음에 나온 에러예요. 에러율 5차 정도이거든요. 5차 정도니까 5차 정도는 수치가 작을수록 좋죠.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주황색 같은 경우가 이제 90cm만 계속 연습한 그룹의 평균 오차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근데 8살짜리, 12살짜리 아동들 둘 다. 뭐 일단 둘 다를 한번 봐보면 오차 정도가 4.89cm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인치, 여기서는 인치 에러가 4.89인치, 마이너스 4.89인치가 되는 거고, 이 파란색, 요렇게 파란색 네모 이렇게 쳐져 있는 그룹이 60cm와 120cm에서 번갈아 가며 연습한 집단의 오차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1.91인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90cm 관역에 던져 넣는 과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90cm만 연습을 계속한 아이들의 오차 정도가 60cm와 120cm를 번갈아한 아이들보다 2배 정도 오차가 더 높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상황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운동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연구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또 여기서 문제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네는 그 한 내용씩 쭉 공부를 하는 것과 여러 내용을 뒤섞어서 공부하는, 여기서는 지금 스페이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지금까지 말한 뒤죽박죽 학습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는. 그러니까 간격도 두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연습 문제 A 풀고 B 풀고 C 풀고 뭐 다시 A 풀고 이렇게 하는 게 각각의 A 간의 간격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대학생들한테 한 내용씩 쭉, 그러니까 연습 문제 쭉 같은 거 풀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공부하고 연습 문제 푸는 것과 요걸 섞어서 공부하는 것과 중에 효과적인 공부 전략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걸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게 제일 높죠. 이 컬럼이. 그래서 보면은 메스드가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효과성에 대한 판단이. 그러면 그게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메스드를 이용해서 풀면 실제 효과는 스페이스드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메스드가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메스드를 했던 학생들은 시험을 못 치게 되고 또 동기가 저하되는. 연습할 때는 90% 맞추다가 20%로 떨어지게 되면 나는 막 공부를 못 하는구나 이렇게 부정부정한 생각을 하게 돼서 학습법이 되게 좋은 학습법, 효과적인 학습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공부를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